김범수 창업자가 약간 형님 리더십을 소유했잖아요. 유명하죠. 예. IT 업계에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김범수 사단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렇죠. 이분들을 이제 카카오의 주요 요직에 기용해서 이제 회사를 장악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맞아요. 형님 거기 가시죠, 막 이런 식으로 동생들 막. 근데 이제 막상 김 창업자가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는 요즘에 앞에 나서서 이제 그를 보유하는 이제 동지나 후배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지희 기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카카오의 전사적인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권이 좀 달라지면 위기가 사그러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사실 새 정부 출범을 한 이후에도 카카오의 위기는 사실상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카카오의 위기를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업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김범수 창업자의 처지를 마지막 전투에서 비탄에 젖어 시를 읊었던 항우에 빗대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고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저희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기자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를 잠깐 드렸지만 어쨌든 작년에 정신아 카카오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 입상이라는 사자성어로 풀어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사면초가라는 조금 더 잘 알려진 고사성어로 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상황을 이제 풀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작년에 이제 그 출장 입상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그게 이제 재밌었다는 분들 반응이 좋았어요. 예, 좀 격전 높게 재밌다. 뭐 그래갖고 이번에는 좀 약간 더 대중적인 네, 사자성어인 그 네. 사면초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뭐 사실 이 방송 보시는 지적인 분들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면초가라는 말의 뜻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면초가라는 말은 이제 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뜻의 오. 고사성어인데요. 네, 네, 천하의 패권을 둘러싸고 유방과 항우 네. 두 영웅이 최후의 결전을 펼쳤던 해하 전투에서 해하 전투. 유래한 표현입니다. 네. 당시 유방의 한나라 군대는 항우가 이끌던 초나라 군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초군은 초나라 군대는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서도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나라에서는 이 초나라 군대의 사기를 확실하게 꺾어놓기 위해서 네. 비책을 하나 내놨는데요. 뭐죠? 네. 이제 초나라군 출신 포로와 초나라 출신 유민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민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사방에서 이제 막 초나라 노래를 되게 구슬픈 곡조로 이제 부르게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초나라 군대는 굉장히 그때도 뭐 사방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그 초나라의 노랫소리, 그러니까 고향의 노랫소리는 그렇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사무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그 전까지는 한번 싸워보자 그래도 이렇게 했던 초나라 병영에서 탈영병들이 뭐 엄청나게 속출했고 결국 초나라 군대는 뭐 수백 명만 남긴 채 완전히 이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던 항우가 네. 자신의 최후를 예감하면서 이 전투가 해하 전투라고 네. 했잖아요. 해하가라는 굉장히 그 유명한 중국의 그 시를 읊었어요. 네. 그렇군요. 시를 읊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유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면초가라는 말은 지난 2000년 동안 2000년도 더 됐죠. 2000년 동안 동양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 긴박한 상황을 뜻하는 말로 그 사용돼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처음 모습을 보면은 이 해야 전투에서 한나라 군대한테 포위당한 초나라 군대보다 별로 그다지 사정이 나을 것도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슬퍼. 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로 좀 격조 있게 좀 고전을 빗대어서 오늘 네. 한번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논리에 따르면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항우가 되는 거죠? 충분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김범수 창업자는 뭐 지금도 그렇고 진짜 우리나라 IT 테크업계를 주름 잡고 있는 그럼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주름 잡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항우에 빗대어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비탄에 젖은 항우의 모습에는 네.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었도다. 네. 이게 그 역발산 기계세라는 아, 뜻이거든요. 예. 아하. 역발산 기계세. 네. 하지만 시운이 불리하니
추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추가 뭐죠? 추는 이제 항우가 타던 어. 명마예요. 아. 그러니까 관우의 적토마 같은 거예요. 아, 말의 이름이 추예요? 예요. 그러니까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었었는데 하지만 시운이 불리해지니까 내가 아끼던 말조차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구나. 이게 항우가 이 해야가에서 읊조렸던 건데 네. 이 모습과 지금 김범수 창업자의 최근 상황이 좀 겹쳐 보인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절묘하게 겹치긴 역발산 하네요. 기계세. 한때는 내가 이 IT 테크 업계를 장악했었고 지금도 엄청난 거물인데 네. 근데 지금 시운이 불리하니까 지금 막 검찰 수사도 받고 네. 그러시니까 추. 아무도 이제 내가 그동안 키웠던 후배나 동료들도 나를 떠나가는구나. 약간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약간 해야가를 읊는 항우하고 좀 겹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이번 정부가 막 들어설 쯤 있잖아요. 그때는 약간 카카오의 위기가 그래도 좀 수그러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약간 카카오의 위기를 정치공학적으로 봤었던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꼭 카카오가 전 정권하고 막 불화가 있어서 막 그 탄압을 당하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오히려 프레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카카오가 최근에 겪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그런 뭐 정치공학적이라기보다는 그 내부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그게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전에 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뀌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카카오 안팎에서는 카카오의 미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공식 석상에서 직접 카카오에 대해서 부도덕하다고 직격했던 전임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만큼 이제 카카오에 대한 압박도 사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카카오의 고난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한 110일 정도가 지났는데 110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현재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그렇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정신화 대표 그 다른 방송하면서도 창립일에 최대의 문제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1년 자꾸 동안 최대가 경신돼. 1년 동안 더 이제 뭐 커져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문제가 더 커져갔다는 상황도 생각이 안 드는데 좋아졌죠.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카카오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4가지로 분석을 네 가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요인들은 각각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김범수 창업자의 그 사법 리스크, 제일 크죠. 네. 그리고 국가대표 AI 선발 예선 탈락으로 인한 AI 비즈니스 경쟁력 저하, 예, 이것도 크죠. 그 예. 정신화 대표의 불안한 리더십, 크죠. 신흥 강자 토스의 부상,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카카오 입장에서 이렇게 맞는 느낌 날 것 같은데 일단은 창업자발 사법 리스크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카카오가 처한 가장 큰 위기이자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8월 29일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범수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정하는 방식으로 네.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네. 그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세네요. 네. 김범수 창업자와 함께 시세 조정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한테는 12년을 구형했고요. 지창배 원아시아 파트너스, 그러니까 카카오의 그 사주를 받아 네. 시세 조작을 담당했다고 이제 의심받는 그 사모펀드가 있거든요. 거기 대표한테는 뭐 10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9년, 7년, 뭐 7년 이런 식으로 뭐 검찰 구형을 많이 했어요. 상당히 세게 때렸죠. 그러네요. 세대.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의 전직 최고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중형까지 구형되면서 일단 현재 카카오의 리더십은 초토화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심 판결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1심 판결 결과는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가 다루고 있는데 네. 선고 기일은 10월 21일입니다. 10월, 그러니까 네, 추석 네. 끝나고 아이고. 조금 네. 지나서 결과가 그러네요. 나온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고요. 김범수 창업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이 15년이라는 구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매매 유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인위적 조작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주문 가격을 기준으로 김범수 창업자를 기계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이거는 그쪽 네. 그 김범수 창업자 변호인 측 얘기인데 그렇게 발언했다는 거죠. 네. 고가 매수가 시세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돼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한 주문은 고가 저가 매수 주문이 번갈아 제출됐습니다. 뭐 요거는 일단은 당연히 변호인으로서는 그렇게 발언을 죄가 없다고 하셨다. 네. 얘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더 큰 문제는 이 사법 리스크가 최소 몇 년을 더 갈 그렇죠. 거라는 거잖아요. 나오든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이번 사안은 이제 대법까지 가는 거죠. 네, 쭉. 100%. 네. 이처럼 시세 조정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과 김범수 창업자 측은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회사 차원에서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소송전과 김 창업자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도 수년간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1심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서로 이제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 네, 없다며 그렇겠죠. 항소할 것이고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창업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렇게 재판에 시달려야 되는 일이 최소 몇 년은 더 갈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것만큼 이제 실제로 만약에 그 판결이 나오면은 그건 이제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은 근데 사실 김범수 창업자는 원래 당연히 그룹의 공식적인 총수기도 하지만 정신적 지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가 부재한 상황은 카카오가 뭘 해도 좀 다 잘 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김범수 창업자는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쵸. 우리나라 IT 업계의 거인인데 그렇죠. 일단 김범수 창업자는 현재도 건강상의 문제로 경영 아프시잖아요.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앞으로도 최소 수년간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근데 운이 좋았을 때 수년간이지 만약에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것처럼 실제로 그러니까. 징역형이 10년이 선고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엄청 길어질 수년간 수도 있죠.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것 자체도 최선의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거 자체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실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는 아이고,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인 총수인 김범수 창업자의 부재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은 카카오가 미래를 위한 대전략을 구상하고 실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악을 말씀드리면은 뭐 내가 한때는 산을 뿌리 뽑을 정도로 네. 역발상 기계세가 있었는데 시운이 불리해지니까 나의 애마인 추조차도 네.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항우가 한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김범수 창업자라면 이런 항우의 심정을 누구보다 좀 요즘이라면 잘 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처지를 보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잘 아시겠지만, 지혜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범수 창업자가 약간 형님 리더십의 소유자잖아요. 유명하죠. 예. IT 업계에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김범수 사단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렇죠. 이분들을 이제 카카오의 주요 요직에 기용해서 이제 회사를 장악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맞아요. 형님, 가시죠! 막 이런 식으로. 동생들 막. 근데 이제 막상 김 창업자가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는 요즘에 앞에 나서서 이제 그를 보유하는 이제 동지나 후배들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조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홀몸으로 뛰쳐나가서 뭐 적의 화살과 칼날을 살과 뼈로 받아냈던 이제 전이와 같은 인물들은 네.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은 이제 김범수 창업자가 이번 일이 있기 전에 카카오의 위기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본사 대표로 임명했던 인물은 네. 이분도 되게 김범수 사단으로 되게 핵심으로 분류됐던 인물인데 유명하죠. 건강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막 대표직을 사임한 뒤에 네. 본인 사업체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건강상의 문제로 네. 퇴임하실 수는 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네. 요즘 본인 사업 열심히 하고 바로 계시는데 창업하신다 그래서 놀랐는데. 좀 놀라긴 했죠. 네. 아프다면서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본사 대표를 맡겼던 인물, 그 인물 분도
그 SM 엔터테인먼트 그거 관련이 돼갖고 지금 그분도 이제 구형을 아까 7년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근데 그분도 이제 자신만의 로펌을 좀 선임해갖고 나는 잘못 없다. 이거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김범수 창업자와 이분들이 서로 약간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게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다 이제 자신의 이제 형을 최대한 줄이는 게 당연한 그거 거지만 당연한 거죠. 네. 이제 한때는 이제 뭐 김범수 사단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완전히 와해 됐다. 이제 막 잘 나갈 때는 이제 막 사람들 막 찾아오잖아요. 막 그렇죠. 형님 그러면서 네. 막 그 충성- 막걸리 저 같이 하시자고 막걸리 사갖고 막 그건 아니면 맥주 식스팩 사갖고 오는데 힘들어지면은 빡 지금 인생 무상하여. 네. 인생이 무상하고 공술의 공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신이 믿던 김범수 사단 멤버들 중에서 어려운 시기에 구원투수로 등판하겠다고 하는 인물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정순아 대표 이제 김범수 창업자하고는 개인적으로는 그 끈끈한 인연은 없는 없죠. 예. 왜 조직 외부에서 오셨던 분을 이게 또 이제 대표로 대표로. 앉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다 맥락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기를 해보면 이것도 되게 좀 뼈아픈 얘기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국가대표 AI 선발전 여기서 예선 탈락을 했어요 카카오가. 그렇죠. 이것도- 다섯 곳 안에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격이었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AI 업체 대표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했을 네. 때도 이거 좀 충격이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카카오의 두 번째 위기는 국가대표 AI 선발전. 정식 명칭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서 예선 탈락으로 민낯을 드러낸 카카오의 취약한 AI 역량과 대정부 관계 설정 역량을 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뼈아픈 얘기인데. 지난 8월 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대표 AI 선발전 본선 진출 컨소시엄 5개사로 네이버 클라우드, 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경영개발연구원, AI 연구원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빅테크 중 한 곳인 카카오의 이름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같은 탈락에 대한 IT 업계의 반응은 카카오가 떨어진 건 충격이다. 이런 반응과 애초에 예견됐던 일이라는 이런 반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엇갈리는데 각각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이변이다, 충격이다 이런 놀라움을 나타낸 책에서는 2017년부터 AI 전담 개발 조직인 카카오 브레인을 설립하고 그랬죠.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대표를 맡는 등 이른 시기부터 AI 개발에 투자해온 카카오의 AI 역량이 본선 진출 5개 팀에도 들지 못할 수준이라는 사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놀랍다는 반응을 드러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애초에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인 쪽은 카카오의 취약한 대관 역량,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하는 그런 역량 그렇죠. 있잖아요. 네. 대관 역량과 일관성 없는 PR 전략에 무게초를 두고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 선정된 5개 컨소시엄에 네. 소속되어 있는 그 AI 업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2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정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교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인데 카카오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5개 컨소시엄에 선정된 AI 기업 관계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그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저희 회사 개발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AI의 성능 자체는 카카오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5개사 중 일부 회사들보다는 더 나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떨어진 건 정부가 이번 사업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만큼이나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죠. 그리고 이렇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과 협업하는 게 중요한데 카카오 컨소시엄에는 기업은 카카오 한 곳뿐이고 맞아. 그랬죠. 다른 구성원들은 대학교와 연구기관들 뿐이었어요. 정부로서는 카카오를 선정할 경우 AI 산업에 미치는 유발 효과가
작다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죠. 오. 요거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컨소시엄 구성을 그렇게 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다 진짜? 우리만 다 정부정 우리만 그냥 독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끼리만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니 요거는 그러면 누가 그 정부라면은 이게 돈이라든지 자원을 아래로 흘려 보내면은 이게 낙수 효과가 나왔고 네. 스타트업도 가고 중견기업도 가고 중소기업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카카오 안에만 꽉 움켜쥐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이걸로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그러니까, 되고 네. 산업 생태계 자체를 육성해야 되는 건데 큰 그림을 못 읽었네. 그런 좀 느낌이 있네요. 의아하더라고.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뒤에서 좀 제가 예.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카카오 대관 전략, 그리고 PR 전략이 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치. 진짜 좀 너무 이렇게 확, 예. 저는 이소부와의 박쥐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일관성이 너무 없긴 했어, 그렇죠? 국가대표 AI 선발 사업이 시작되자 돌연 자체 오픈소스 AI 모델 홍보를 강화한 PR과 대관 전략도 탈락의 패착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요거는 되게 예. 직설적으로 얘기한 분이 한 분 계셔고 예, 그대로 직설적으로 옮겨봤습니다. 읽어주세요. 제가 네. 하는 거 아니고 그분한테 예, 듣는 그분의 얘기인데 발언입니다. 저도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까지 샘 올트먼 불러다가 사진 찍으면서 맞아. 오픈 AI와 전면적인 협업한다고 하고 자기네 회사 비즈니스에도 챗 GPT 엔터프라이즈 모델 도입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던 회사가 정부가 소버린 AI 모델 지원 사업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AI 자체 개발한다고 나서서 홍보한다고 하면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치. 그 전까지는 오픈소스 모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도 없다가 심사 때 오픈소스 모델에 가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표 얼마 안 남기고 업계 최초라고 하면서 오픈소스 공개하는 모습도 정부가 좋게 보겠어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떨어진 다음에 다시 카카오톡에 챗 GPT 전면 도입한다고 하는데 맞죠. 이것도 약간. 이렇게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마다 단기적으로 짜낸 PR 전략과 대관 전략도 카카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이 세긴 한데 뭐 하나 틀린 말씀이 없네요. 아니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샘 올트먼하고 막 엄청 하다가 맞아, 사진 찍고 막. 이거 국가대표 AI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태극기 갈아입으시고 근데 갑자기 또 떨어지고 나니까 며칠 안 돼서 바로 우리 또 카카오톡에 챗 GPT 전면 도입한다. 이게 좀, 이거 도대체 그 일관성이 없잖아요. 좀 거시적으로 좀 보고 하시는 게 없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때 진짜. 컨트롤 타워가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 확실히 들어요. 밖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김범수 창업자가 어쨌든 경영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역시 이제 국가대표 AI의 선발전에서 예선 탈락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게 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번 국가대표 AI 선발 예선 탈락이 김범수 창업자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그룹사로서 헬스케어 분야 AI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는 카카오 헬스케어가 카카오 컨소시엄이 아니라 루니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여기는 심지어 10개 후보 기업에도 들지 못하고 가장 초장에 탈락했거든요. 기억나네요. 예, 네. 예. 아이고.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 만약 김범수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 있었다면 본사와 자회사 간의 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한 컨소시엄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룹 전체의 이해관계와 전략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탓에 그렇죠. 모회사와 자회사가 서로 각계 전투에 나섰다가 둘 다 예선 탈락에 쓴맛을 맛봤다는 시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그 AI 그 탈락을 했으니까 사실은 정신한 카카오 대표의 조직 내에서의 어떤 위상,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손상이 많이 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그게 그 이유고. 카카오 이름값을 갖고 5개 사에도 들지 못했으면은 그걸 주도했던 분은 그 위신에 그렇죠. 당연히 타격이 갈 좀 수밖에 없죠. 타격이 있겠죠. 국가대표 AI 선발 예선 탈락이라는 성적표는 카카오 내부에도 커다란 충격을 안겼는데요. 본사 대표이사로서 카카오 그룹의 AI 전략과 비즈니스를 이끌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게 손상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를 포위하고 있는 세 번째 위기로 정신아 대표 체제의 취약성을 꼽은 이유입니다. 이제 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 내에서는 신규 AI 비즈니스는 정신아 대표가 카카오톡 등 현 주력 비즈니스는 홍민택 CPO, 그러니까 최고 제품 책임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C레벨 간의 역할 분담이 나눠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홍CPO님이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죠. 직전까지 이제 토스뱅크의 대표로 일하던 홍 CPO는 네, 카카오가 지난 3월에 영입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홍 CPO를 영입하기 위해서 카카오는 기존에는 없던 그 CPO라는 자리까지 만든 겁니다. 아, 기존엔 없었군요. 이게 약간 뭐 위인 설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는 뜻인데 어. 뭐 원래는 좀 부정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요번 거 그냥 그 이미지 자체로는 어떤 사람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다. 뭐 위인 설관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쨌든 그만큼 유능하고 모시고 싶은 분이니까 그랬겠죠. 네. 그래서 꼭 모셔야 되니까. 네. 왜냐면 토스뱅크 대표까지 했던 사람한테 막 그렇죠. 그 실장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뭐 2인자나 다름없는 최고 제품 책임자라는 그런 자리를 신설하면서까지 이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 이전까지 이제 CPO 직을 신설함과 동시에 그 이전까지 다른 부서에 소속돼 있던 카카오톡 관련 기술, 광고, 커머스, 디자인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서 CPO 산하로 배속했습니다. 현재 홍 CPO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의 수는 2,000명인데요. 이게 네. 카카오 본사 인원의 절반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좀 자연의 생각이 흐르는 게 어쨌든 외부에서 막강한 실세 2인자가 영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정신아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마냥 편할 수는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홍 CPO 같은 경우에는 네. 그 2인자라도 불러도 무방할 막강한 권한과 조직과 자원을 부여받고 이제 회사 주요 제품들의 네. 개발을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제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카카오톡이겠죠. 카카오톡, 네. 최근 언론을 보면 뭐 카카오톡이 이렇게밖에 맞아요, 저렇게밖에 맞아요. 얘기가 많은데 뉴스 엄청 나오죠.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그룹 최고층이 2017년부터 8년 동안 토스와 토스뱅크에 몸담으면서 이 두 회사의 급성장을 이뤄냈던 서비스 최적화 전문가인 홍민택 CPO를 영입한 건 내부 인사만으로는 혁신과 고속 성장이 힘들다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기에 홍민택 CPO한테 굉장히 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던 거고요. 그리고 홍 CPO와는 달리 카카오 벤처스의 대표 출신인 정신아 대표는 본인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이번 국가대표 AI 선발전 예선 탈락을 계기로 조직 내에서의 위신이 상당 부분 깎이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카카오와 그 자회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요구되는 리더십도 적지 않게 손상된 게 사실입니다. 그 청소부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표이사의 리더십마저 취약해지고 약간 외부에서 굉장히 실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것도 정신아 대표 리더십에는 약하게 하는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원래 약간 이런 창업자가 버티고 있는 회사의 CEO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인 지하 창업자 아래에만 있고 그렇죠. 모든 그 조직 구성원들한테 떡받들어지는 네, 그렇죠. 통솔할 수 있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본사 조직의 절반을 가져간 2인자도 등장을 했고 그걸 원래 약간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이 선다 안 선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게 안 서면은 그 영이 떨어지죠. 약간 그 사람들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네. 그냥 그렇게 막 무겁게 생각을 안 하게 되죠. 이게 정말 문제네요. 그렇군요. 그 네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아까 토스의 부상을 예. 토스가 이제 떠오르고 있잖아요. 라이징 오브 토스라고. 지적하셨는데 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카카오를 위협하는 네 번째 리스크는 외부에서 기인한 요인인데요. 토스의 급격한 부상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IT 업계 여론의 유심히 보면은 10여 년간 이어져 왔던 네이버 카카오의 양강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꽤 됐습니다. 요즘은 네. 네이버 카카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토스나 아니면 아예 카카오를 빼고 맞아요. 네이버 토스 아니냐. 그런 이렇게 얘기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업 규모로는 당연히 카카오가 네. 압도적이지만 기세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약간 떠오르는 해와 그렇죠. 떠오르는 해가 있고 지는 해가 있는 거고 갑자기 김종필 그분이 생각나네요. 김종필이 왜요? 서산의 그 지는 해이긴 하지만 내가 무슨 떠오르는 해는 당연히 아니다. 서산의 지는 해긴 하지만은
한번 저 노을을 저 들판을 뻘겋게 한번 물들여보고 싶다. 시적이다. 김정필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약간 뭐 지는 해라고 하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뻘겋게 물들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길 바라고요. 네. 예, 예, 아무튼 다시 물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김종필 얘기가 나왔네요. 그 한국 테크업계 양대 산맥으로 여겨지던 네이버 카카오의 구도에 신흥 세력인 토스가 새롭게 진입하는 그렇죠.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과 영업이익 등 구체적인 실적만 놓고 보면은 카카오와 토스 사이에는 굉장히 상당히 현격한 격차가 그렇죠. 존재합니다. 네. 카카오는 지난 2분기에 2조 283억 원의 매출과 1,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요. 이에 비해서 토스는 지난 2분기에 6,675억 원의 매출과 83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토스가 아직 카카오의 3분의 1에 그렇죠. 규모가. 약간 못 미치는 네. 수준입니다. 한 30%, 20% 후반대. 네. 하지만 현재의 성과만큼이나 유심히 봐야 하는 점은 성장세입니다. 토스의 지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8%, 영업이익은 28%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카카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증가를 안 그냥 그 현상 관성에 유지 의해서 간 정도죠. 거죠. 네, 현상 유지라고 관성에서 보는 간 게 거죠. 맞죠. 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보다 39%나 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영업이익은 굉장히 준수하게 상당히 좋게 그러네요. 성장했지만 네. 매출 성장세 자체는 1%니까 정체된 사실상 거죠. 멈춰 있었다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토스의 경우 아직 몸짓 자체가 카카오보다 작기 때문에 카카오보다 더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이는 그렇죠. 거는 뭐 네, 자연스러운 네.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토스가 급부상하고 있고 이 같은 비상이 네이버 카카오의 양강 구도에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다고 그리고 점점 그 균열의 깊이와 폭이 깊어져 가고 점점, 있다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토스와 토스뱅크 출신인 홍민택 CPO를 본사 2인자의 자리로 영입했던 것 자체가 토스의 세가 얼마나 세졌는지를 그러네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온 모셔온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카카오 내부 인사들로는 역신이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군요. 외부의 그 매기를 데려다가 이제 풀어놔야겠다. 네. 실제로 카카오하고 토스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게 계속 목격이 되잖아요. 저희가 기사 네. 많이 쓰잖아요. 뭐 카카오토스는 송금, 간편결제, 커머스, 인터넷은행, 증권 등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격전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증권 부분에서는 토스증권이 카카오페이 너무 잘 증권한테 나가죠. 예. 뒤처진 적이 없어요. 맞아요. 뒤처진 적이 없어요. 일단은 카카오페이 증권이 지난 2분기에 656억 원의 매출과 5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비해서 토스증권이 2분기에 1972억 원의 매출과 18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너무 압도적이네요. 근데 재밌는 게 카카오페이 증권은 그 기존에 있었던 증권사를 인수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1년 먼저 토스증권보다 1년 먼저 증권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토스증권은 나중에 1년 뒤에 스스로 증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후발주자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원래부터 이제 있었던 증권사를 인수한 거면 인프라도 더 갖춰져 있었고 그렇죠. 1년이나 먼저 시작했는데 뭐 토스증권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카카오페이 증권이.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스증권은 이게 후발주자지만 해외 주식 투자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등을 앞세워서 카카오페이 증권을 이렇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사례를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등 신규 사업 영역에서 토스와 카카오가 진검승부를 벌일 경우 그 결과를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카카오가 누리고 있는 우위는 먼저 시작한, 그러니까 선점자의 우위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프롬더 스크래치 해갖고 밑바닥에서부터 1대1로 싸우면은 어디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지만은 카카오가 지금 현재 여러 분야에서 이제 우위를 보이는 거는 토스가 약했을 때, 없었을 때 먼저 들어가서 그걸 선점했었기 때문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그 경쟁 우위를 누리고 있는 거지. 본질적인 그 기업의 DNA라든지 경쟁력 면에서 과연 카카오가 토스를 압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로서는
신흥 강자 토스의 부상에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두 회사는 뭐 기억나시겠지만 네. 올해 초에 카카오톡에서 그 꽃돼지 이벤트인가 기억납니다. 토스 이벤트 링크 공유를 둘러싸고 맞아요. 한 차례 이제 신경전도 벌이기로 맞습니다. 했잖아요. 이거 네. 너희가 일부러 끊었지. 아니다. 이거 우리 저절로 이렇게 너희가 지금 너무 막 공유를 많이 해서 그런 거다. 뭐 막 이렇게 엄청 싸웠었잖아요. 기억납니다. 앞으로 이제 토스가 더 성장해 나갈수록 이처럼 여러 전선에서의 전투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런 신경전과 다툼도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은 카카오가 토스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사실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우위를 갖고 있는 영역에서나 카카오톡이라는 기반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사실 그거가 크게 이제 작용하지 않는 분야. 그런 데로 가서 경쟁하면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 카카오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스증권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1년 먼저 시작했고 라이센스도 이미 갖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럼 과연 뭐 스테이블 코인에서 두 회사가 또 경쟁을 벌인다고 하면 과연 뭐 이길 수 있을까? 카카오톡은 너무 그 카카오톡의 그 우위에 너무 기대려고 기대는 게 있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네. 5천만이 쓰는. 그러니까 조직 내부의 기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카카오는 이렇게 살펴봐도 기세가 좋기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요 이슈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아유, 항우의 사례를 초입으로 시작하여 정말 현재 카카오가 처한 사면초가 이 예, 위기를 예. 네 가지 요인으로 좀 분석을 해주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사실 카카오가 그래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보면서 정말 앞으로도 계속 여러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